안녕하세요. 연속극을 보는 것보다 사연을 듣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60대 애청자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나 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 비관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갖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연이 많이 나오는 이 채널에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등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디고 헤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귀동냥만 하던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직접 드려봅니다. 전 20대의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크레인 기사였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건설 붐이 일어난 덕택에 남편의 벌이는 꽤나 두둑했고 술을 좋아한 사람이긴 했지만 천성이 따뜻하고 인자한 남편과 함께 큰 다툼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3살 터울로 아들을 먼저 낳았고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요. 애들을 끔찍이 생각한 남편은 애들이 바라는 거 원 없이 해주겠다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었죠. 한참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좀 아련하긴 하지만 남편이 애들이랑 깔깔대며 놀아주던 장면이 아득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때를 가끔 떠올려 보면 짧았던 그 시절이 참 행복했었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때가 짧았던 시절이냐면요. 둘째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타던 크레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 남편은 손을 쓸 틈도 없이 참 허망하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모습을 확인하기도 힘들 만큼 참 참혹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일을 하던 건설회사에서는 피해 보상금조로 장례비와 일부 보상금을 내놨는데요. 그 당시 전 그마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었죠. 남편의 사고가 그저 더럽게 운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고 작업 현장의 안전규정이 미흡했다거나 남편이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저 이제 남편 없이 어떻게 애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이제 혼자 애 둘을 키워야 하는 젊은 가부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인생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애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긴 뒤 전 먹고 살기 위해 거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당이나 파출부일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고데기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끝나는 일상은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일주일에 겨우 2번 만나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애들도 있었고 손주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더 굽은 친정엄마도 계셨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마땅치 못한 대우를 받은 적도 많았고 월급을 떼인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당당하게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어요. 한 번은 건물 청소를 하는데 그 건물주가 계단을 청소하는 제게 다가오더니 치근덕 거린 적이 있었어요. 어이 아줌마, 이제 나이도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곳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나? 돈이 많이 궁한 거야? 아님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일해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어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건물 건물주야. 나한테 잘만 보이면 이런 곳에서 건물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어때? 내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그 제안만 잘 받아들이면 이 거지들이나 청소하는 월급보다 2배는 더 줄 수 있다고. 얼굴도 반반해서 너무 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여자라서 우습게 봤던 걸까요? 그 건물주가 제게 제안한 거는 자기 첩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본처가 있는데도 말이죠. 첩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애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매달 월급으로 건물 청소에서 받은 월급의 2배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 약한 과부라지만 저도 사람이고 한 아이들의 엄마인데 돈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키 157에 작은 여자지만 일반 남자들보다 더 오기로 살아서 꼭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거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듯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한 노동에 파묻힌 삶은 여전히 벅찼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잃은 아픔을 견디며 제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죠. 그 참담한 현실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새끼들 때문이었어요. 착하디 착한 첫째 아들은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 손에 커야 한다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 어린애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를 이해했던 겁니다. 제가 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는 법을 배운 모양입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반장 됐어요. 반장 선거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표 차이도 엄청 많이 났다니까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한데? 당연하죠. 제가 누구 아들인데요. 엄마 아들이니까 반장 되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아들은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절 반겼습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고생한 엄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 힘드실까봐 집안일도 스스로 챙기고 어린 동생 기다릴까봐 집으로 꼬박꼬박 돌아오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과 딸이 있으니 제가 힘을 낼 수밖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친정엄마의 힘이 컸습니다. 혼자 계신 친정엄마는 당신처럼 혼자가 돼버린 딸 자식을 위해 기꺼이 손주들을 키워주셨죠. 그래서 애들도 할머니에 대한 정이 남달랐습니다. 큰아이가 12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쓰러진 친정엄마는 치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효도는커녕 무거운 짐만 들였던 딸이었기에 어머니의 황망한 죽음이 더더욱 애달프고 아팠습니다. 엄마와도 같던 할머니를 잃은 아이들의 충격도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진짜 돌아가신 거야? 왜? 아직 오빠랑 나랑 어른 되려면 멀었는데 왜 벌써 돌아가신 건데? 할머니가 나랑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른 될 때까지 같이 있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던 막내가 그렇게 묻더군요. 전 말문이 막혀서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걸 이해한 첫째는 친정엄마의 장례식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이젠 아이들을 제가 돌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다행히 일찍 철이 든 첫째 아들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바람처럼 빨리 지나갔고 아이들은 고맙게도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첫째애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영어를 무척 좋아했던 둘째 딸은 외국어 대학에 진학해서 통역가의 꿈을 향해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기업에 입사해 처음으로 월급을 탄 첫째 녀석이 값비싼 코트를 사들고 와서 제게 건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엄마, 이거 첫 월급 선물이에요. 예쁜 코트 한 벌 없던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한번 질렀습니다. 아유, 이 비싼 걸 왜 샀어?
회사 다니는 네가 더 필요한 게 많았을 텐데. 회사 다니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회사에서 꼬박꼬박 밥 주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잘 챙겨주는데요, 뭐. 엄마,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이건 또 뭐니?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만든 신용카드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한도도 빵빵해요. 엄마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쓰시라고요. 저 이제 돈 많이 버니까 걱정 말고 쓰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무슨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건 젊은 네가 써야지. 제 것도 있어요, 엄마. 예전부터 제가 돈 벌면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엄마에게 선물해 주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두세요. 아들은 억지로 제게 봉투를 안깁니다. 아들이 건넨 봉투에는 편지 한 통과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그동안 고생한 엄마에게 주는 아들의 속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잘 몰랐어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빠 품에 안길 수 없게 된 거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젊었을 엄마의 인생에 험난하고 힘든 역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저희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신 첫날 쉴 새 없이 흘렸던 엄마의 눈물이 기억나요. 이제 그 눈물과 땀을 제가 전부 다 보상해드릴 차례예요, 엄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와 동생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 이 아들이 엄마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아들의 글자에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간 인생이 지독하게도 힘이 들었었나 봅니다. 아들의 선물에 막내딸이 입을 삐죽 내밀며 제 오빠에게 한마디를 하더군요. 오빠,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엄마한테만 첫월급 선물 주고 나는 없는 거냐고. 아유, 그럴 리가 있나. 자, 네 선물은 여기 있어. 공부하느라고 힘든 동생한테는 현금이 최고 아닌가? 어머, 이게 얼마야? 50만 원? 왜, 너무 적어? 아니, 너무 많지. 와, 정말 고마워, 오빠. 그래, 이제 우리 동생 좋은 남자한테 시집갈 때까지는 이 오빠가 보살필 테니까 다른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그 말 진짜야? 그럼 나 평생 시집 안 가고 오빠 보살핌을 받아야겠다. 그게 훨씬 더 편하겠어. 뭐라고? 아들 덕분에 저희 집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속 깊은 아들인가요?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늘은 제게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박복한 팔자, 지금 다음 문장을 쓰려고 하니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네요.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꼭 2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태풍이라도 몰려올 것처럼 날씨가 유독 어둡고 바람이 거세더군요. 아들은 고구마 순을 잔뜩 넣은 고등어 조림을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딱 안성맞춤인 메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어를 사와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손가락을 베고 말았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소화기를 들었는데 낯선 남자의 음성은 제 심장이 뜯겨나갈 만한 말을 무덤덤하게 하더군요.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한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아무래도 한강대교 위에서 투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그렇게 밝고 온화한 아이가 왜 스스로 한강에 몸을 던진다는 말입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딸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병원으로 갔어요. 차디찬 몸뚱이는 제 아들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어나봐, 이놈아.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어서 일어나봐. 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자.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졸여놨어. 어서 가서 밥 먹어야지. 어? 어서 일어나.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을 잡고 흔들어 봐도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듯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만 꺽꺽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애가 넋이 나간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딸애의 목소리와 눈물이 이건 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아들의 유류품을 건네주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다니며 매일 들고 다녔던 서류 가방과 신발이 한강 다리 위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아들의 마지막 유서가 담겨 있었어요. 노트 한 장을 찢어서 적은 유언장에는 그동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를 하자 그 다음부터 조직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건 물론이고 부서 내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 현실이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었었나 봅니다. 학창시절 때도 따돌림 같은 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랬던 그 애가 회사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서의 끄트머리에는 저와 딸애에게 남기는 아들의 마지막 당부가 남겨져 있더군요. 엄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끝까지 효도를 해드리지 못하고 불효자식이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편하게 쉬고 싶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엄마, 우리 나중에 꼭 웃으면서 만나요. 그렇게 힘이 들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었으면 이 엄마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아들은 꾸역꾸역 인내했을 겁니다.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면 제 엄마와 동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믿었겠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입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아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전 이대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당당하게 묻지 못했던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들이 남긴 유서를 근거로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나 시간을 끈 그들은 아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을 미친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서 책임자에게 3개월 감봉이라는 미미한 징계만 내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협의점 없음. 그것이 종이 한 장에 덜렁 적힌 모든 것이었어요.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구말리었던 아들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런 허무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언론사, 검찰, 경찰, 청와대 게시판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에 피켓을 걸고 아들의 회사 정문 앞에 서서 침묵의 시위를 했습니다. 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아이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회사가 아이를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겠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전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몇 년 동안이나 아들의 죽음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약한 엄마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었어요.
처음엔 관심을 가졌던 언론에서도 더 이상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아들과 함께 근무를 했을 수많은 사람들은 절 냉담한 눈빛으로 보며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은 추운 날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가 동상에 걸려 발을 잘라야 할 뻔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고요. 뜨거운 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진 적도 많았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귀한 아들 한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까무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날, 아들이 제 꿈에 나타나 제 볼처럼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주더군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라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 옆에는 먼저 간 남편이 아들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과 남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눈물이 쉼없이 흐르더군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아들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남편의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딸애가 펑펑 눈물을 쏟아댑니다. 엄마,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이게 정말 뭐야. 그러니까 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니까. 엄만 괜찮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괜찮기 뭐가 괜찮아. 툭 하면 쓰러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게 괜찮은 거냐고.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엄마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마저 무슨 일 생기면 난 어떡하라고. 오빠도 그런 건 바라지 않을 거 아니야. 엄마, 이제 우리 좀 살자.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그냥 살자고. 딸애가 절 붙잡고 애원을 하는데 가슴에 구멍이 뚫리기라도 한 것처럼 공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들의 죽음에 실성한 엄마를 딸애는 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내 엄마만 기다렸을 딸애를 생각하니까 그 또한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 딸 하나만 보고 살아야겠다. 아들만 생각하면 애달프고 아프지만 이제 우리 딸애한테도 곁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 길로 전 시위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매년 아들이 죽은 날이 돌아오면 전 한강을 가곤 합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을 선택했던 그 장소에 가서 꽃도 주고 술도 한 잔 뿌려주곤 하죠. 그렇게 아들을 잃은 헛헛함을 달래며 딸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기일이었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강대교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신발을 벗어놓고 가방을 놓아두던 그 자리에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순간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청년은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전 그 청년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글쎄 난간에다가 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가져온 짐을 전부 팽개쳐버리곤 그 청년에게 뛰어가 팔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이러면 못 써요. 못 써. 이거 놓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 좀 놔주세요. 젊은이, 이러면 안 돼. 남은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저 기다리는 가족도 없어요. 아주머니, 저 같은 건 살아봤자 짐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짐만 되는 존재라니. 이렇게 아름답고 창창한 젊은이가 왜 짐만 되는 존재야? 아니야.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제 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겁먹은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절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얼마나 딱하던지요. 전 그 청년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꽃 보여? 내가 먼저 간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 사온 꽃이야. 그 애도 지금 젊은이처럼 스스로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 나 다시는 그런 일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날 위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어? 청년은 한참이나 고민을 하더니 스스로 난간 아래로 내려왔어요. 저는 가냘픈 청년의 몸을 끌어안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연신 등을 쓸어주었어요. 청년은 제 품 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그 청년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가까운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분명 여러 끼니를 걸렀을 거예요. 비어있는 위장 속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청년의 몸에 온기가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허겁지겁 배를 채운 청년은 제게 조용히 속사정을 얘기하더군요. 얼마 전에 홀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피같이 모아서 제 학비하라고 남겨주신 3천만 원을 제가 어쨌는지 아세요? 멍청하게도 사기당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날려버렸어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청년은 홀어머니를 허망하게 잃고 전 재산을 전화로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전화 금융사기 말입니다. 사기까지 당한 청년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학생이 왜 멍청해? 그 돈을 사기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학생은 아무 잘못도 없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 아줌마가 보증할게. 학생은 운이 좀 없었을 뿐이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은 제 말을 깊이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견뎌볼게요. 아주머니가 절 안아주셨을 때 꼭 저희 엄마가 안아주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다시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청년은 제게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엄마가 말씀하신 것 같다는 청년의 그 말은 여운이 길게 남더군요. 청년은 절 엄마로 보았지만 전 마치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제 아들이 다녔던 대학과 똑같았다는 점이었어요. 준석 학생,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준석 학생 어머니와 내 아들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준석 학생 힘 닿는 데까지 도울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살아보자. 어? 청년은 제 앞에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그렇게 헤어진 우리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자주 연락을 하며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홀로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 넣어주었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제가 도와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군대를 가 있을 때도 면회를 가서 응원도 해주었고요.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아들과 엄마 사이 못지않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제대를 한 준석이는 열심히 공부를 이어갔고요. 명절 때가 되면 꼬박꼬박 찾아와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당당히 취직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준석이가 한강 다리 위에서 절망을 한 지 5년 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준석이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셈이었죠. 준석이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첫 월급을 타오던 날, 백화점에서 코트를 사서 선물한 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왜 코트를 사줄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제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하더군요. 전 가끔 준석이를 데리고 아들의 납골당에 가기도 합니다. 준석이는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이제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준석이는 가끔 제게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따뜻한 인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을 뻔했다며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그렇게 준석이를 아들 삼아서 알고 지낸 지가 7년쯤 되었을까요? 저에게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속쓰림도 하도 잦아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위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은 말기까지 가기 전에 발견되어서 다행이고 수술로 완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절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네? 위암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꼭 고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 병 소식에 놀란 준석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제 친엄마를 암으로 잃었는데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겠죠. 그래, 나 아무 걱정 안 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금방 낫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나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언제 수술한대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네? 준석이는 알아서 어느 병원이 괜찮은지 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지 수술 스케줄까지 알아보며 제 일처럼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결정된 전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준석이는 자신이 직접 병간호를 해야겠다며 회사 휴가까지 내가며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인데 혹시 떨려요? 아니, 하나도 안 떨리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떨리기는 뭐가 떨려. 그렇죠?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엄마 수술 끝나고 퇴원할 때까지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요. 아셨죠? 그래, 준석이가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얼른 수술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해 먹자. 네, 그래요, 엄마. 정말 친아들 못지않죠? 비록 제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었지만 준석이는 제 아들과 다름없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도 긴장이 하나도 되질 않는 걸 보니까 제가 준석이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술실로 가는 길에도 종종 걸음으로 쫓아오는 준석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먼저 간 아들놈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준석이가 아무 말 없이 닦아주었어요. 긴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준석이와 딸애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며 제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기간에도 준석이는 정말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 덕분인지 수술 예후도 무척 좋았고 예정된 날보다 빨리 퇴원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 제가 뭘 했어요? 다 잘 된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거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구나. 고맙다, 아들. 아니죠.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줘서 제가 너무나 고맙죠. 애틋한 우리 두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아이가 삐죽 입술을 내밉니다.
아유, 정말 못 봐주겠네. 엄마 눈에는 아들만 보이고 딸은 안 보여? 아니, 어떻게 된 게 큰오빠 있을 때도 찬밥, 작은 오빠 생겨도 찬밥. 난 왜 맨날 찬밥이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딸이 왜 찬밥이야? 나한테는 둘 다 따순 밥이지. 정말이야? 그럼 어디 한번 꼭 안아줘봐. 그래, 그럼 이리 와봐.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내가 안아줄게. 제 인생은 모진 바람만 불고 따사로운 햇살을 결코 비추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더군요. 버티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수술 끝나고 얼마 뒤 준석이가 딸애랑 저랑 밥을 먹자며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째 두 사람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는데요. 글쎄 이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야 해요. 사실 우리 두 사람 사귀고 있어요. 뭐? 너희 둘이 사귄다고?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가 회복하는 중이라서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 진짜 동생처럼 잘 보살피려고 했는데 그만 매력에 푹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괜찮죠? 아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석이가 내 딸이랑 사귄다고? 어떻게 되긴요. 아들 같은 사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라고? 처음엔 그 말이 기가 막혔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준석이만한 사윗감도 없었어요. 사람 순하죠, 성실하죠, 술, 담배 안 하죠. 직장도 대기업 연구원이죠. 무엇보다도 제게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저와 합가를 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이 결혼 전부터 합의를 했다며 고집을 피워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아들이 아니라 아들 같은 사위가 된 준석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딸에는 제게 귀한 손자까지도 안겨주었고요. 전 요새 귀여운 손자 녀석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준석이를 만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절망에 허우적대던 두 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위로 함께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딸애와 단둘이 맥주 한 잔씩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딸애가 새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난 가끔 이런 생각도 든다. 큰오빠 영혼이 준석 오빠한테 깃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잘 생각해봐. 엄마가 한강다리에서 준석 오빠 만난 것도 그렇고 준석 오빠가 엄마한테 코트를 사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도 참 비슷하잖아. 먼저 간 큰오빠 이름은 김준성, 지금 우리 오빠 이름은 김준석. 그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 큰애가 저와 딸을 지키려고 준석이로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남편 죽고 사랑하는 아들 죽어서 하늘에서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제게 이렇게 멋진 사위이자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요. 어젯밤에 우리 사위 준석이 생일이라고 용돈 하라고 몰래 지갑에 5만 원 2장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사진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분명 준석이에게 제 증명사진을 준 적이 없었는데 제 증명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 이사하면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영원히 제 품속에 간직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늙은이 주책맞게 또 폭풍 오열을 합니다. 제게 이렇게도 감동을 주는 우리 사위에게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식구는 어떤 불행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혹시 불행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생에는 시린 겨울날만 있는 게 아니라 훈훈한 봄날도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보신 분들 사위가 계시다면 안부 전화라도 해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제 긴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